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시대에 실려있는 윤형중의 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있었죠. 알파고가 4판을 이기고 한 판을 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지켜본 대중들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미래에는 자동화, 기계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 생계를 걱정하여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2016년 6월 21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적 추세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는 연설을 합니다. 또 이듬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외신이 소개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일기 시작하였죠. 작가는 2016년 이전에는 기본소득을 학계에서도 추상적 제도의 한 가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일 때의 논쟁은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기여하는가, 노동윤리를 훼손하는가 정도였으나 2016년 이후의 논쟁은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가,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등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구체적 논의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해외에서의 예도 있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을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쟁은 찬반의 형태로 논의되었다고 작가는 소개하죠. 하지만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찬반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작가는 강조합니다. 지지자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담론이라는 것이죠. 진보, 보수의 각각 같은 이념적 집단 사이에서도 찬반은 나누어지며 정부의 역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무당층에서도 찬반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념의 지형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본소득은 여러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복지축소의 우파적 기본소득, 근로와 소득을 무시하는 탈상품화의 기본소득, 적정소득과 소비를 유도하는 기본소득 등도 기본소득이란 개념에 속합니다. 범주 안에 들지만 각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작가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 우리 각자의 의견이 어떤 기본소득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햇빛을 마치 프리즘으로 보듯이 그 색과 형태는 여러 기하학적 모습으로 보이듯 개인의 가치관과 처해진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같은 기본소득이라도 개인이나 단체,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반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과세나 직업 형태 등 많은 변수로 지지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없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인가, 어떤 기본소득인가,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등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다 다르며 그 대표적인 예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라며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만 2년간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는 2019년 2월에 발표되고 2020년 5월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고용 효과였는데
실험 집단의 연간 평균 노동일수 49.641이며 대조 집단의 노동일은 49.251이 나왔는데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 결과에선 2018년 기준 기본소득 수급자의 평균 노동일수는 대조군보다 6.341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과 고용 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구직활동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초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도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반작용은 얼마나 근로 의욕을 낮추는 것인가 라는 것에 비중을 두지만 핀란드의 실험은 그와 반대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각국마다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을 정착시켜야 할까요? 예산 복지 확대나 증세, 기본 복지와 시장 경제와의 병행 가능성을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조건으로 작가는 소개합니다. 한국은 낮은 세금을 걷고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회인데 기존 복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로 보는 국민이 대부분이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재분배는 국가나 국민이나 지출이 늘어나므로 지금보다 경제력은 더 떨어지며 더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여론임을 지적합니다. 최근 기본소득이 부상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맹점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젠 예전과 달리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갖는 것도 25년 이상의 월급의 무소비나 장기대출, 부모의 유산이 없다면 수십억이나 하는 집을 살아생전에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또 하나의 원인은 4차 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므로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면 자신과 가정의 경제적 유지는 힘들어지고 노숙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에 있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결할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분배 체계를 고려하는 이유는 기존의 분배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가 가능하면 기존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재분배 효과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각지대의 완전 해소가 가능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한국에서 정치, 세금, 복지 등에 이유 없는 불신과 저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투자로 수억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도 기존이 취득된 세금의 조금의 인상에도 돈이 있는 기득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같은 헛소리를 해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야기를 다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증세 여론과 이해는 증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며 세제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죠. 정치적으로 증세가 가능하려면 투표로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어떤 복지제도보다도 대다수의 국민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보았을 때 기본소득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은 계층은 지금의 복지제도보다 소수에 국한된다는 것이죠. 이는 중산층을 저소득층과 함께 사회적으로 같은 포지션에 두므로 혜택도 같이 나누어주는 정치적, 사회적 재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의 성공적 기본소득의 안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그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므로 복지 비용 부담층과 수혜자를 대립각으로 놓았으며
이는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 계층에서 회사원과 같은 중산층이 복지 수혜자가 돼야 증세가 가능하고 소득 재분배도 각 사회적 계층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세제 개편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로 연말정산 같은 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의 모든 소득 공제 항목들은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로 감액된 금액이 고소득자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 내의 공제 제도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1999년에 4년간 한시적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9차례의 연장되어 2022년까지 실시하는 것이므로 한번 만들어진 조세 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작가는 예로 듭니다. 현실적 해결 방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세금 제도인데 나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형식적 반대적 제도를 폐지하고 남은 재원으로 모든 계층에게 재분배하면 기존의 혜택을 보던 고소득층은 소외되겠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계층의 이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복지에 있어서 앞으로의 세대에게 도움이 되며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작가는 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챕터를 읽으며 든 생각은 사회 기득권층은 언제나 코로나나 지진, 금리 하락 등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단단한 성을 짓고 그 속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아니라 빈 깡통만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평생을 미치도록 노력해도 가진 자들이 발등에는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지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뉴스에서 많이 듣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기에는 지금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너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득권을 잠식한 이들이 너무나 공고하게 막대한 자본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대선 때의 정치 기부금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없는 자들과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노력하며 산다면 훗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거짓말에 가까운 희망 고문을 믿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자신이 투자금은 3,800만원 투자하고 몇 년 후 그 돈이 1000배나 수익을 올리는 사회 지도층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쿠데타나 전쟁으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오늘날 같은 기득권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